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오쇼TV 사회자 김인순입니다.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환경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전보다 빠르고 민첩한 통합과 비즈니스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핵심 요소를 찾고 있는데요. 오늘 오쇼TV에서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API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레드햇의 김현수 이사님과 이규석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레드햇에서 Associate Principal Solution Architect로 일하고 있는 김현수입니다. 저는 오픈시프트 같은 컨테이너 플랫폼 그리고 미들웨어 같은 제품들을 핸들링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 팀의 리더로 일하고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규석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규석이고요. 레드햇에서 스페셜리스트 솔루션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고, 오늘 소개드리는 이런 API 매니지먼트나 혹은 이제 미들웨어 그리고 오픈시프트 같은 컨테이너 플랫폼들에 대한 어떤 고객들에 대한 기술적인 문의에 대한 대응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50분 동안 발표가 이어지고요. 10분간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질문창에 많이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되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어서와 API는 처음이지 라는 주제로 API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정을 시작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나요? 대부분의 그 기업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도 마찬가지인데요. 비용을 절감하거나 혹은 뭐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든지 혹은 시스템의 유연성이나 확장성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것들이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를 출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이런 작업들을 이제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고 기술을 이제 도입하고 있는 것이 실제입니다. 실제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IT 자원을 최적화한다든지 혹은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을 민첩하게 통합한다든지 혹은 유연성이나 확장성을 누리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전환한다든지 혹은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IT 자원을 자동화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주로 하고 계시고 있고요. 거기다가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출시하기 위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애플리케이션을 아주 잘게 쪼개서 만드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들도 개발하고 도입하고 있으신데요. 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차세대 아키텍처를 적용을 해서 전체 IT 조직에 대한 문화나 프로세스 같은 것들을 변화를 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시도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을 전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IT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처럼 개발 프로세스나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애플리케이션을 올리기 위한 공간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전체 인프라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것들 네 가지 정도 꼭지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 개발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워터폴 방식에서 좀 빠르게 개발하기 위한 애자일 방식 그리고 거기다가 더 많이 나간 개발과 운영 간의 협업과 그다음에 뭐 문화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데브옵스 방법론 같은 것들도 도입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인프라스트럭처 면에서 본다면 기존에 하나의 큰 덩어리로 만든 모노리틱 애플리케이션에서 뭐 잘게 쪼개져 있는 N티어 거기다 더 잘게 쪼개져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결국은 타임 투 마켓, 타임 투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게 목표고요. 거기에 이렇게 잘게 쪼개진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들을 어디 위에 올려서 디플로이 할 거냐라는 관점을 보면 세 번째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애플리케이션은 빨리 잘게 쪼개서 빨리 개발하고 디플로이를 할 수 있지만 그 올라가서 실제 서비스 되는 공간조차도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기존에는 물리 서버를 쓴다든지 혹은 거기다가 자원을 격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버추얼 서버, VM 기술을 쓴다든지 거기다 요즘은 하나 더 나아가서 컨테이너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면서도 좀 더 빠르게
좀 더 효율적으로 애플리케이션들을 서비스하고자 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들을 또한 기존에는 데이터 센터 같은 곳에 올려서 이제 쓰시려고 하시다가 이제 뭐 글로벌 환경이나 혹은 뭐 다양한 니즈에 의해서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나 혹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해서 그쪽 위로 올리는 이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IT 환경의 진화가 지금 가장 그 핫한 데브옵스와 마이크로 서비스와 컨테이너, 클라우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잘게 쪼개져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애플리케이션들은 결국은 굉장히 잘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는 특정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구동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잘게 쪼개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대부분 서비스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거나 통합하는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죠. 뭐 예를 들면 데브옵스 환경에서 만들어진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을 빠르게 전체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연동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뭐 잘게 쪼개져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서로의 서비스들을 엔드포인트를 위적으로 연동하는 이런 작업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컨테이너 환경 위에 아까 올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컨테이너에 올라가 있는 환경들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리고 잘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니즈들이 당연히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하나의 데이터 센터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위에 올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실제로 있습니다. 네. 예전 1년 전, 2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클라우드 간에도 애플리케이션들이 존재하고 그 애플리케이션 간에 연동을 해서 호출해야만 원하는 비즈니스를 이루어낼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죠. 이렇게 IT 환경이 정말 복잡 다단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IT 환경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환경은 계속 변화해 왔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더 많은 어떤 요구사항들을 수용하기 위한 어떤 방식들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앞서 보시는 것처럼 뭐 사용하기 쉬운 도구 및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모든 사용자 혹은 어떤 IT의 개발자가 됐든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됐든 그 모두가 그 통합을 위한 어떤 시스템에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 같은 것들이 필요해졌죠. 따라서 어떤 특정 사용자들이 특정 어떤 어플리케이션 또는 언어를 통해서 뭔가 개발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비즈니스적으로 이렇게 느린 어떤 시간 타이밍을 가져가게 했기 때문에 각각의 그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뭔가 쉽게 통합을 위한 그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이제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해졌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협업에 대한 강화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결국 사람과 사람의 어떤 업무적인 결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강화하는 내부 혹은 외부에서 담당하는 사람들이 결국 자신의 일들을 서로 뭔가 유기적으로 연관을 시켜서 그 안에서 뭔가 시스템적인 서비스적인 어떤 베네핏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세 번째로는 결국 앞서 저희가 봤던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빠른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어플리케이션을 빨리 만들고 빨리 배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들이 서로 잘 엮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만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빠른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도 마찬가지로 생겼습니다. 이 통합 말씀하셨는데 사실 통합이라는 주제가 되게 광범위한데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통합이라는 주제들에 대해서는 각 분야마다 서로 다르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뭐 화면에 보시겠지만 비즈니스적인 측면도 있고요. 플랫폼에 대한 측면, 그리고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소스까지도 뭔가 통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즈니스적인 측면인데요. 일예로는 모든 기업들이 흔히 뭐 뉴스가 나오면 뭐 M&A를 했고 뭐 어떤 특정 기업을 뭐 인수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결국 그것들은 비즈니스를 뭔가 통합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예를 들면 어떤 생산하는 품목부터 거기에 대한 유통 그리고 이걸 실제 판매하는 것까지 어떤 특정 기업이 이런 모든 단계를 완전히 뭔가 컨트롤하고 통제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싶다라는 경우에는 어떤 수직적인 통합이라고 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어떤 비즈니스와 이미 기존의 같은 업무들
또 같은 비즈니스를 통합한다면 어떤 시장의 독점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수평적인 비즈니스 통합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밑으로 좀 더 내려오면 어떤 플랫폼에 대한 통합이라고 하는데 좀 더 쉬운 얘기를 해보자면 일례로는 어떤 기업에서 우리 포탈에 어떤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요 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나눠져 있던 서비스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포탈에서 제공하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요즘 되게 많아졌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사에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외부로 노출된 서비스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것들을 단일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플랫폼의 통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예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탈, 그리고 P2P 서비스, 그리고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API를 기준으로 하는 서비스가 이제 플랫폼 통합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흔히들 이제 얘기하는 통합이라고 하면 IT 쪽에서는 시스템 통합이 약간 일반화된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기존에 있는 서비스들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뭐 데이터베이스 혹은 뭐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들, 그리고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들 혹은 각각의 서비스들을 다 하나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서로 분산되어 있는 자산들을 합쳤을 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데이터들을 뭔가 학습을 통해서 머신러닝 같은 걸 통해서 뭐 데이터에서 나오는 데이터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비즈니스를 좀 더 강화하고 싶다 혹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싶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에 대한 통합을 고려를 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에자일 같은 그리고 데브옵스라고 하는 환경이 되면서 어플리케이션 소스에 대한 것도 통합을 한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네. 뭐 이미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CI/CD라고 하는 그 중에서 CI, 즉 Continuous Integr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좀 더 서비스로 빨리 출시를 하고 싶은데 중간중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개발자들이 계속 소스를 커밋하죠.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소스의 변화조차도 통합을 해서 실제 어떤 서비스가 되기까지의 과정 자체를 통합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소스의 통합도 어떤 주제로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IT 환경이 정말 변화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좀 한번 일목요연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핵심 주제인 API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이거 되게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되게 어렵기도 하네요. API가 무엇인가요? 네, API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인데요. 결국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API를 사용을 해서 운영체제나 혹은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것들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든 인터페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가장 가까운 예로는, 이해하기 쉬운 예로는 이제 자바 같은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서 네. 개발을 할 때 개발자들이 특정 어떤 기능들, 예를 들면 뭐 문자를 뭐 변환한다든지 자른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적용해주는 이런 API, 자바 이용해서? API를 사용함으로써 원하는 기능들을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녹아넣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이런 API 같은 것들은 좀 뭐 예를 든다면 UI 같은 것하고 이제 비교할 수가 있는데 UI 네. 같은 경우는 유저가 인터랙션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그렇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API는 개발자가 특정 기능을 쓰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적으로 어떤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해서 미리 정의되어 있는 어떤 기능들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API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REST API 이런 것도 있네요. REST API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요즘 REST API 뭐 관심 많으시고 많이 이제 실제 사례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표준 HTTP URI를 사용해서 특정 자원을 명시하고요. 네. 이 자원에 대한 CRUD 작업, 뭐 예를 들면 Create, Read, Update, Delete 같은 이런 작업들을 HTTP 메소드를 통해서 이런 작업들을 수행하게 만든 이런 형태의 것들을 이제 REST AP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REST API 같은 경우는 이제 HTTP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메소드로는 보자면 포스트 방식이나 뭐 get이나 put, delete 같은 이런 방식들로 아까 말씀드렸던 CRUD 작업들을 보통 수행하게 합니다. 대부분 이런 REST API 같은 경우는 JSON 형태로 파일 포맷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네. 사람이 이해하기 굉장히 쉬운 형태로 이런 뭐 보내는 데이터와 받아들이는 데이터를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API 기업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API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익숙해졌다라고 할 만큼 네. API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네. 이게 일반화된 이유, 뭔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다면, 예를 들면 저희가 요즘에 많이 이게 어플리케이션들, 특히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이제 로그인 하는 것들에 네. 대해서 뭔가 뭐 특정 F사의 뭐 로그인 같은 것들요. 많이 쓰죠. 네, 네. 맞습니다. 뭐 N사의 로그인. 로그인. 사실 이런 것들도 API로 다 되어 있어요. 네. 근데 API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타 사이트 혹은 타 사용자들, 타 비즈니스 기업들이 여기 있는 어떤 서비스들을 쉽게 자신의 서비스에다가 녹여 넣을 수 있는 그런 네. 예가 되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이런 API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대체 무슨 이득을 얻느냐라고 한다면 결국 이 특정 API 서비스로 뭔가 로그인을 했다면 그 로그인이 다른 쪽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관문이 되잖아요. 네. 결국 이 API 사용에 대한 어떤 내가 더 이상 이 API를 사용하지 않겠다 하는 순간 다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API를 제공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서비스에서 뭔가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AP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N사 로그인을 이용했는데 네.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할 때도 또 계속 이용을 하게 되니까 N사를 탈퇴할 수 없게 네, 되는 맞아요. 그런 예를 들 수 있죠. 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API 사용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으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I 사용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요즘은 뭐 모든 곳에서 API를 사용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지금 보시는 예처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요즘은 REST의 API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네. 있습니다. 또한 서드 파티 혹은 파트너사 이런 쪽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회사에서 만든 API를 그런 파트너 회사에서 씀으로써 어떤 제3의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목적으로 네. 이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렇게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비즈니스 민첩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REST API를 결국은 소비자한테 그게 기업이 되었던 개인이 되었던 제공을 하면 결국은 비즈니스적으로 레비뉴가 창출되는 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구체적인 첫 번째 사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제 파트너 간의 인티그레이션, 즉 B2B라고 보통 저희가 표현을 하죠. 기업과 기업 간에도 이 API를 통하면 뭔가 통합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어떤 특정 기업은 자신의 기업 내에 어떤 데이터들이 이미 있죠. 근데 이 데이터들을 외부에 있는 기업들도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이 많습니다. 있죠. 네. 근데 사실 과거에는 이런 것들 이용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어떤 이만한 문서들을 가지고 가서 우리 이런 데이터 있어요 라고 했지만 뭔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금은 그냥 데이터를 뭔가 보내준다던가 파일을 전송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이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용은 할 수는 있었죠. 네. 근데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뭔가 바로바로 그 기업과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B2B의 파트너십을 확장하는 입장에서 API를 쓴다면 좀 더 그 상대 기업과 우리 기업의 어떤 데이터에 대한 혹은 서비스에 대한 인테그레이션에 대한 효과가 높아진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두 번째 케이스도 설명해 주시죠.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커스터머 인티그레이션인데요. 결국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생겨난다는 부분이에요. 네. 기존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은 이제 기업이 기업의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려고 했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다면 네. 이번 케이스는 개인이 기업의 데이터를 이용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특정 예를 든다면 날씨 같은 데이터를 되게 쉽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날씨라는 데이터 수집하려면 뭐 특정 뭐 예를 들면 국내에는 기상청 같은 국내의 어떤 공기업이라든가 혹은 특정 날씨를 체크하는 기업들이 날씨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날씨를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실상 뭐 예보 같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긴 하지만 사실 날씨 데이터는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쓸 수 있는 그렇죠. 데이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좀 더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기상청이나 이런 날씨 제공 기업들은 API를 형태로 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도 자유롭게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여기에 대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네, 제공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제 또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죠. 그럼 엔드 유저 쪽은 어떤가요?
엔드 유저를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확장성 있는 부분 혹은 좀 더 유연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대면하는 것은 어플리케이션인데 그렇죠. 뒷단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것들은 계속 변화가 발생하고요.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유입량이 항상 스테이블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죠. 그때마다 뭐 이벤트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뭔가 유입량이 계속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를 한다거나 혹은 어플리케이션이 변했지만 실제로 동일한 어떤 API 연결점을 제공한다면 그 엔드 유저는 계속 같은 방식으로 AP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네. 케이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되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이 스키폴 에어포트는 이제 네덜란드의 네. 공항인데요. 이제 허브 공항입니다. 결국은 이제 승객들이 이 공항에 와서 뭐 A 항공사의 비행기를 탔다가 B 항공사로 갈아타는 네. 이런 용도로 거치게 되는 공항인데요. 이 공항의 경우는 내부 개발자와 파트너를 위한 API를 제공함으로써 빠르게 신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목적으로 이 API를 사용한 사례가 되겠고요. 네. 사실 이 공항 같은 경우는 연간 대략 한 7천만 명 정도 이상의 승객들이 연간 사용을 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빠르게 승객들이 오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공항의 핵심 사항입니다. 사실 이 공항 같은 경우는 저희 레드햇하고 같이 일하게 되기 전에 이제 도전 과제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계 최고의 디지털 공항이 되겠다라는 목표와 그리고 여행 이용 경험을 향상하는 결국 이용 경험이라고 하면 결국은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빠르게 비행기를 갈아탈 수 있는 그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목표로 삼고요. 네. 데이터 및 서비스를 재사용 가능한 엔드포인트로 변환을 하는 작업들을 같이 진행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API를 통해서 파트너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들로 고객들께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API들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 레드햇 기반의 솔루션들을 주로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네. 뭐 레드햇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이나 그리고 3스케일 같은 API 매니지먼트 솔루션 그리고 내부에 있는 어떤 서비스들을 통합하기 위한 작업으로 퓨즈 같은 솔루션들을 사용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위에 서비스를 제공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0일 정도로 단축되었고요. 빨리. 기존에 네. 대비하자면 50% 이상 기간을 단축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국내 사례는 없을까요? 국내 같은 경우도 이 API를 도입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특히나 요즘 뭐 은행 같은 경우도 네. 이런 것들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에 있는 A은행 같은 경우는 글로벌 대외계 오픈 API 서비스를 위해서 파스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 API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도입한 네.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어느 있습니다. 은행인지 참 궁금하긴 하네요. 이 은행의 도전 과제는 총 4가지 정도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글로벌 AP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네. 글로벌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핀테크 업체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결제 승인에 대한 처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용도로 API 서비스를 파트너, 결국 핀테크 업체가 파트너가 되는 거죠. 그렇죠. 파트너가 호출해서 쓸 수 있는 AP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였고요. 이때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 위에 이 서비스를 올리겠다고 하는 게 이 은행의 목표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내에만 그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뭐 유럽이나 혹은 미국 같은 곳에서 이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하면 그만큼 서비스가 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때 그 각각 지역에 있는 리전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위에 이 API 서비스를 올려서 직접적으로 제공을 해서 고객에게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또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을 내재화하겠다는 것도 목표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API 형태로 만들어지는 서비스를 MSA 형태로 굉장히 잘게 쪼개서 빠르게 개발하고 빠르게 신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목표가 총 4가지였고요. 이를 위해서 레드햇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이라고 하는 컨테이너 플랫폼을 사용을 했고요. 그 위에 3스케일이라고 하는 API 매니지먼트 솔루션과 똑같이 레드햇 퓨즈라고 하는 제품을 써서 이 애플리케이션들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글로벌 대외계 API 서비스를 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반의 컨테이너 플랫폼을 구축을 이제
하고 있는 게 이 은행의 지금 진행 상황이고요. 글로벌 API 서비스를 위한 파스 위에 컨테이너 플랫폼 위에 API를 구축함으로써 만들어져 있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다른 클라우드 위에도 올려서 바로 러닝시켜서 뭐 다른 어떤 뭐 복잡한 설정 작업이나 설치 작업 이런 것 없이 바로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게 목표였죠. 그래서 현재 지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구축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와 API 개발 시간을 이제 단축시키는 효과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A은행이 어딘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금융권 같은 경우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렇게 빠르게 도입을 하고 있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있다는 사실 되게 놀라운데요. 그만큼 이제 그 기업 환경 변화에 은행도 밀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두 가지 그 네덜란드 그 공항과 은행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제가 딱 본 거는 API를 활용하긴 하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부터는 이제 API를 관리도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API를 그냥 단순히 만들어서 제공만 하는 것은 사실 뭐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시작에 불과합니다. 네. API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 밑단에 있는 접근을 제어한다든지 보안적인 이슈가 반드시 생길 수 있죠. 그렇죠. 외부로 제공하기 때문에 특정 사용자에 대한 접근 제어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API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아주 그레이스풀하게 바꿔주는, 업그레이드해주는 관리 작업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모니터링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정 API에 대한 사용률이 높아지면 그쪽의 자원을 더 배분한다든지 혹은 API의 사용률이 낮아져서 폐기하는 시점이 되면 그 API를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해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특정 예기치 못한 부하가 들어와서 이런 어떤 피크를 친다라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한 얼럿이나 경고 같은 것들이 날라오는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죠. 또한 이런 API들은 대부분 이런 엔터프라이즈 기업 내에서도 사용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외부로 이제 노출해서 제공을 하려는 게 거의 그렇죠. 대부분의 목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그쪽에 개발자가 있을 거고요. 그 그렇죠. 개발자들이 API를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문서화시키거나 그 문서화를 제공해주는 어떤 포털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는 이런 주변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고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API를 관리하는 솔루션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API 매니지먼트라는 것이 그 API가 이제 흔히 말하자면 핫해지면서 네. 이제 API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니즈가 생겼죠. 네. 그래서 앞서서 뭐 API로 서비스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API를 서비스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이 매니지먼트라는 솔루션에서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나온 내용을 한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요. 총 주요 5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접근과 관리, 보안 측면이 있겠죠. 결국은 API는 외부로 노출이 되는 서비스죠.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용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뭔가 악의적으로 들어올 이용할 수도 수 있고요.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인증이나 뭐 관리, 사용자에 대한 어떤 권한, 그리고 보안에 대한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 결국 외부로 서비스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연결에 대한 제한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API를 100%다 오픈을 해줄 수는 없어요. 사실 외부에서 이 사용자가 우리 서비스를 뭐 하루에 몇 번 호출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계약을 하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한 어떤 요청에 대한 제한 같은 어떤 기능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리포팅에 대한 기능도 당연히 필요하죠. 네. 그래야만 내부에 있는 그 관리자가 우리 API 서비스가 외부에 얼마나 노출이 됐고 얼마나 사용 중이니까 향후에 어떤 플랜을 가져가야겠다라는 것도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죠. 네. 추가적으로는 이제 API가 이제 오픈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 이제 결국 외부의 파트너 혹은 커스터머, 개발자들이 내부의 이 API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으려면 뭔가 문서화된 어떤 정형화된 뭔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API 개발자 포털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와서 뭔가 확인해서 우리가 이 API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어떤 정의된 명세 같은 것들을 개발자 포털과 문서에서 제공을 하고요. 이렇게 외부로 뭔가 서비스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빌링이나
미터링에 네. 대한 부분도 이제 매니지먼트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관리를 잘 해주는 기능들이 있고 게이트웨이란 것도 필요한가요? 네, 사실 게이트웨이가 이전에 이제 API를 위한 어떤 서비스의 관문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네. 근데 API 매니지먼트가 나오기 이전에는 이 게이트웨이에서 앞서 나왔던 특징들을 다 컨트롤 했었어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게이트웨이 안에 있으면 이런 어떤 정책이나 혹은 설정들이 변경이 될 때마다 게이트웨이를 내렸다 올리든가 혹은 뭔가 환경이 변화가 되면 게이트웨이를 옮겨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특정 이 업무 혹은 이 기능을 수행하는 게이트웨이는 별개로 두고 진짜 이 안에 있는 어떤 정책을 설정한다던가 설정에 대한 값을 변경한다던가 하는 것들은 매니지먼트가 붙어서 이 게이트웨이를 관리하는 것으로 이제 패키징이 이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API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네, 실제 이제 API 기반의 통합이라고 했을 때 네. 많이 좀 혼동되는 부분은 기존에 이거 ESB 같은 거 네,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ESB라는 게 기존에 우리의 서로 다른 서비스들을 이어주지 않았었나? 혹은 외부로 연결해주지 않았었나? 라는 이런 비슷한 게 네, 맞습니다.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 수 네, 있겠네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가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만 일단 보신다면 ESB는 이제 중앙화되어 있는 어떤 특정 솔루션 혹은 프로덕트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에서 이런 ESB라는 걸 통해서 각각의 서비스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네. 실제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려면 이 개발 첫 단계에서부터 이미 설계되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생기죠. 근데 이런 통합에 대한 관점이 변화를 하고 있죠. 앞서서 어떤 저희 뭐 클라우드로의 변화, 뭐 컨테이너로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얘기했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서비스들이 기존의 서비스들은 굉장히 스테이블했어요. 그래서 뭔가 확장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던가 뭔가 추가적인 기능이 갑자기 생기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들이 뭐 클라우드 혹은 컨테이너 혹은 뭐 MSA, 데브옵스 이런 어떤 문화가 바뀌면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모든 분야에 갑자기 생겨나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외부의 서비스들, 내부의 서비스들이 워낙 확장성 있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어줘야 되는 방안이 필요해진 거고요. 네. 결국은 이것들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는 API를 사용하는 게 통합에 굉장히 이점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기존의 그 ESB 매니지먼트하고 API 매니지먼트가 어떻게 다른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ESB는 실제 내부의 통합 그리고 그 외부 서비스의 어떤 노출만 시킨다는 것에 관점을 둔다면 API는 앞서 계속 나왔지만 뭔가 외부로 서비스를 오픈한다라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소비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엔드포인트를 만드는 데 좀 중점이 있고요. 네. 그 두 번째로는 ESB는 안정성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여겼다면 API 매니지먼트, API는 민첩함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네. 결국 늘어나는 각각의 서비스에 빠르게 연결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특징이 있었고요. 그 ESB는 한번 구축할 때 기존 시스템에 딱 대응되는 규모로 개발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마치 이제 예전에 뭐 빅뱅이라고 하는 혹은 뭐 차세대라고 하는 형태로. 그 기간 와중에 이제 ESB에 대한 요건, 데이터 통합에 대한 요건을 가지고 설계를 했다면 API 매니지먼트는 계속 변화하는 환경에 어떤 서비스가 계속 증가하고 축소되는 그 과정 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뭔가 연결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에 구축되는 게 보통 ESB라고 한다면 API 매니지먼트는 지속적으로 계속 추가될 수 있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추가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ESB의 관점은 결국 이 데이터들을 모으는 것,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라기보다는 뭔가 원가를 절감한다. 즉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비용을 절감시킨다로 보통 초점을 맞췄다면 네. API 매니지먼트는 우리 비즈니스를 좀 더 성장시킨다. 즉 우리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해서. 외부에 열므로써 뭔가 우리가 아직 갖지 못했던 그런 비즈니스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뭔가 코스트를 세이브하는 것보다는 베네핏을 만들어내는 네. 그 역할로 전환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실제 있습니다. 그 ESB를 사용했던 사례를 보면 네. 거의 대부분이 EAI를
대체하는 용도로 이제 보통 고객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네. 결국은 기업 내에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통합을 시키는 목적으로 ESB를 고려하시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았고요. 네. 거기에 반해서 API 같은 경우는 외부로 서비스를 노출해서 더 그것들을 통해서 확장하는. 뭔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비교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까 그 5가지의 API 매니지먼트의 이제 주요 기능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금부터 그걸 하나씩 나눠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네. 주시죠. 네.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네. 결국은 보안 기능입니다. 보안 기능. API를 외부 서비스로 익스포즈해서 노출시켜서 내기 때문에 악의적인 어떤 사용자나 혹은 뭐 해커나 이런 식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포인트가 되는 거죠. 네.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REST API를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보안 기능까지 탑재를 시켜서 뭔가 하기에는 오히려 비즈니스 로직보다 그런 로직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이런 되는데요. 상황이 네. 벌어지는 거죠. 잘게 쪼개서 빠르게 하려고 했는데 보안 기능을 탑재시켜서 그거에 대한 업그레이드까지 뭔가 느려졌어요. 해야 되는 네, 네. 개발도 느려질 뿐더러 이제 애플리케이션 무거워지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API 게이트웨이나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써서 앞단에서 그런 기능들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대신해주고. 예를 든다면 API 키나 뭐 아이디나 키 방식 혹은 요즘은 OAuth 토큰 방식으로 네. 토큰을 기반으로 이 요청이 인증이 되지 않았냐를 인증을 해서 이 리퀘스트를 API 게이트웨이를 경유해서 뒷 백엔드 REST API로 전달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주는 그런 가장 중요한 보안 기능을 제공해준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다른 기능은 접근 허용 이런 네. 것도 있네요. 네. 사실 API에 대한 접근의 허용, 뭐 제한이라고 표현했는데 네. 결국은 이 API 엔드포인트로 말미암아 내부의 어떤 서비스에 국해할지, 즉 어떤 트래픽에 대한 네. 조정을 해주는 네. 그럼 결국 길 안내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예를 들면 뭐 API 서비스 엔드포인트가 뭐 A, B다. 뭐 이건 굉장히 쉽죠. 저희가 그냥 URL 가지고 뭐뭐뭐닷컴, 뭐 A.com, B.com 혹은 닷컴 뒤에 붙는 어떤 특정 경로를 가지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어떤 애플리케이션으로 붙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트래픽의 전환, 라우팅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게 첫 번째 역할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레이트 리밋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API가 밖으로 노출이 되어 있고 사용자는 이것을 사용하는 횟수를 획득하게 되는 것인데 결국 분당 이 콜수를 몇 건으로 제한할 것인지 그리고 일별로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에 네. 대한 제한을 둬서 실제 이 API가 외부로 노출됐을 때 그래서 외부 사용자가 하루에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통제를 하는 기능이 있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결국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용에 대한 빌링에 대한 정책을 각 어플리케이션마다 정할 수 있는 이런 특징, 어떤 기능들이 있습니다. API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면 또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이 API들이 결국 이제 수량이 많아지게 이제 되고요. 네. 사용 빈도수가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아까도 소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API를 어떤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고 어떤 것들은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API 매니지먼트 솔루션은 이런 API들에 대한 사용률이나 혹은 사용 빈도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분석 기능들이나 리포팅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은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그것들을 추적함으로써 API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래픽에 대한 경로를 뭐 설정한다든지 모니터링,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혹은 이런 것들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자가 좀 보기 편한 형태로 대시보드 형태로 만들어내는 이런 커스터마이징 기능 그리고 애플리케이션별로, REST API별로, 서비스별로 트래픽을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시간대별로 혹은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을 줌으로써 내가 원하는 그 날짜나 시간대에 해당되는 트래픽에 대한 전체 사용률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 모니터링하는 기능들까지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네. 대시보드 형태의 기능들도 이런 매니지먼트 솔루션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API를 제공하게 되면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게 좋은 거잖아요. 개발자를 위한 기능 같은 것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제 API 매니지먼트에서 좀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개발자 포탈입니다.
결국은 이 API가 좀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용자가 많아져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API를 쉽게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네. 결국 매니지먼트에서 이런 외부의 개발자를 위한 어떤 포털 형태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일예로는 최근에 굉장히 인기 있는 API 명세 툴 같은 어떤 스웨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쓰면 네. 이제 외부에는 API 어떤 개발자들이 쉽게 그 개발자 포탈에서 바로바로 뭔가 테스트를 해보고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러닝 커브를 낮춤으로 인해서 그 API 서비스를 더 빨리 쓰게 할 수 있는 어떤 쉽게 쓸 수 있게 하는 어떤 장점이라고 할까요? 네, API가 좀 더 빨리 퍼지고 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네. 특징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API 매니지먼트라는 5가지 주요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것도 있네요.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어렵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네.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사실 앞서 이제 나온 방법론 중에 하나지만 네. 이제 모놀리틱한 어플리케이션이 3티어 환경으로 되었고 결국 이것이 원하는 거는 분산된 환경에서 좀 더 이 시스템들을 좀 분산화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쓰고 싶다라는 의도였어요. 네. 근데 결국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환경 혹은 기술들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MSA라고 하는 굉장히 요즘에 핫한 네, 어떤 그쵸. 어떤 아키텍처의 방법론 중에 하나가 됐는데 상상을 해보면 이래요. 결국 저희가 쓰는 어플리케이션의 단말 혹은 엔드포인트는 하나잖아요. 혹은 2개. 이 정도. 예를 들면 우리의 어떤 스마트폰, 네, 네. 그리고 우리의 뭐 PC 같은 여기서 저희가 서비스를 이제 소모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게 붙는 실제 내부의 서비스는 하나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엮여서 하나의 서비스를 만드는 네. 그 역할을 하는 게 결국 MSA인데 사실 클라이언트와 MSA 입장에서 클라이언트가 이런 MSA의 모든 기능들을 다 수용해서 보여주려면 이런 엔드-투-엔드 포인트가 점점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MSA라고 하는 서비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대한 엔드 포인트는 점점점 비례해서 늘어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MSA 관점에서의 어떤 API 트래픽을 뭔가 관리해보자 라는 네. 입장에서 본다면 이 API 매니지먼트 API 게이트웨이가 좀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늘어나는 뒷단에 백엔드 서비스들이 굉장히 유동적으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결국 이것을 관리하는 포인트는 한 군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중앙에 있는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서비스들을 호출하고 한다면 이 API 매니지먼트가 제공하는 기능, 즉 앞서서의 어떤 접근에 대한 관리, 요청에 대한 어떤 제어, 그리고 분석 리포팅 같은 과정들 다 포함해서 하나의 단일 포인트로 네. 뒷단의 서비스들을 연결해 줄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습니다. 네. 또한 그 외부로 지금 계속 그 노출시키는 API 게이트 역할만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네. 내부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왜냐하면 시스템 간에 보통 단일 시스템에 구성되어 있는 서비스는 거의 극히 드물고요. 보통 대부분 엔터프라이즈 기업에 가보면 코어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코어 시스템 앞단에 뭐 예를 들면 채널 인터페이스를 해주는 그런 영역과 그 앞단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해주는 영역 이 정도 이제 뭐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 사이에서도 이런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코어 서비스로 호출하는 게 아니라 내부 서비스들 간에 호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내부 서비스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외부로 나가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복잡다단한 내부 서비스들 간의 연계와 혹은 그다음에 그 서비스를 외부로 나가게 하는 이런 서비스 형태도 전부 다 API 게이트를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되게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즘 가장 핫한 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와 마이크로 서비스를 서로 연결하는 것인데 이거를 서비스 메시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API 매니지먼트하고는 뭐가 다른지 약간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 두 가지 개념은 실상 뭐 비슷한 듯 하면서도 약간 다릅니다. 네. 목적이 뭐냐 하면 API 게이트웨이의 경우는 외부로 그 서비스를 사용해주는 제공하는 제공자가 외부로 주로 제공한다라고 네. 이제 보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는 보통 수직적인 네. 뭐 서비스라고 보통 사용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서비스 메시 경우는 그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되는 이 자그마한 마이크로 서비스들 간의 연결을 내부의 해주는, 연결. 내부의 연결을 중점적으로 초점을 하고 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API 매니지먼트 솔루션은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요. 서비스를 제공해 줄 때 외부에 있는 서비스를 조합을 해서 변환을 해서 특정 다른 서비스 형태로 제공해 주는 네.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는 반에서 서비스 메시 경우는 서로 간에 그냥 단순히 연결만 해주는 네. 특정 서비스랑 특정 A라는 서비스랑 B라는 서비스를 이게 유기적으로 조합을 해서 다른 뭐 X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그것들 간에 연결만 해요. 네. 연결하고 그것들 간의 연결 관리와 트래픽 제어나 제어.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서비스 메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API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해지는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럼 API 매니지먼트를 좀 한번 총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API 매니지먼트를 정리해 보면요. 네. 여기 제가 잘 읽어서 이해하시라고 일단 써놓긴 했지만 네. 결국 API를 만들어서 외부로 게시를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네. 결국 우리의 비즈니스 그리고 우리의 데이터를 밖에 있는 밖에 있는 사용자가 사람이 네, 저희의 스스로. 서비스를 쉽게 사용하기 위한 어떤 엔드포인트를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요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액세스에 대한 제어, 가입자에 대한 커뮤니티 육성, 그리고 사용자 통계를 수집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통계를 인해서 우리의 비즈니스를 발전시키는데 좀 의미가 있는 게 API 매니지먼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유사한 것 같지만 내부에 통용하는 서비스 메시도 총정리해 주시죠. 네, 결국 서비스 메시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이게 하고 싶다가 중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개, 즉 MSA가 되었든 뭐 기존에 분산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환경이든 이것들을 엮어서 단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처럼 동작하게 보이게 네. 하는 것이 이제 서비스 메시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도 같은 듯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아예 그래프로 네. 어느 부분은 같고 어느 부분 다르다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API 매니지먼트, 서비스 메시, 결국 공통된 부분은 트래픽을 제어한다라는 기능이 있어요. 네. 결국 API 매니지먼트는 외부로부터 오는 트래픽들을 제어한다. 그리고 서비스 메시는 내부에 있는 서로 다른 서비스 간의 트래픽을 제어한다라는 부분은 사실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닌가요? 라는 이제 질문이 네, 나오는 헷갈릴 거고요. 수 있는데요. 근데 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결국 API 매니지먼트는 접근 제한, 그리고 API에 대한 연결, 그리고 개발자 포탈 같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사용량 측정, 서비스 변환, 즉 외부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해준다 네. 라는 부분이 있다면 서비스 메시는 결국 내부에 있는 서비스들 간의 어떤 경로에 대한 확인 그리고 관리를 좀 편하게, 왜냐하면 분산된 서비스들은 워낙 관리할 게 많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각각 뭔가 분산되어 있는 서비스들을 잘 엮어서 통합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처럼 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트래픽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추적하는 그런 기능들을 담고 있는 게 서비스 메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업의 IT 관리자 입장에서는 API 매니지먼트도 있어야 하고 네. 서비스 메시도 있어야 하네요. 우리 이것만 있으니까 이게 되는 게 아니었네요. 네. 지금 보시는 그림으로 이제 표현될 수가 있겠는데요. 네. 특정 A라는 비즈니스 서비스와 이제 B라는 비즈니스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아주 잘게 쪼갠 마이크로 서비스를 각각 만들었다고 보면 네. 그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A라는 비즈니스 서비스를 만드는 거고 B라는 비즈니스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네. 그것을 위해서 그 마이크로 서비스들 간의 연결을 위해서는 서비스 메시라고 하는 프레임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비즈니스 서비스와 그 비즈니스 서비스 간의 엔터프라이즈 기업 내에서 연결하기 위한 용도로 인터널용으로 게이트웨이들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바깥으로 외부로 이 기업 내가 아닌 바깥으로 나가는 용도로 익스터널 API 게이트웨이 매니지먼트 용도로도 이 API 솔루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박스 표시도 되게 크게 되어 있는 것처럼 네. 주로 외부로 나가는 용도로 용도로. API 매니지먼트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50분 동안 두 분의 발표를 통해서 우리 API가 무엇인지 또 API 매니지먼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설명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의 정말 질문이 뜨거웠는데요. 지금 설문조사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중에 골라서 두 분에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 드릴까요? 최근 금융권에서 오픈 API 도입이 활발하던데 오픈 API와 폐쇄형 API의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핀테크 및 금융권에서 오픈 API 구현 시 보안 측면에서 이슈는 없는 걸까요?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대답을 해주실까요? 실제로 저희 국내에 있는 은행권 사례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핀테크 업체랑 연결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이제 API 게이트 네. 매니지먼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안 측면에서 기능들을 API 매니지먼트가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네. 특정 사용자 그리고 특정 위치에서 접속을 했을 때만 해당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API를 열어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안적인 이슈 같은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네. 그게 아니라 예를 든다면 인하우스 형태로 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같이 이렇게 만들게 된다면 뭐 다른 어떤 뭐 백도어가 생길 수 있다든지 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네. 있겠죠. 근데 이 제품 자체에 이런 보안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보안적인 이슈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질문 앞부분에 있는 오픈 API와 폐쇄형 API 차이점이 있나요? 오픈 API와 폐쇄형. API를 바깥으로 다른 기업이 쓰게 네. 제공하는 걸 오픈이라고 하나요? 네. 뭐 내부용을 위한 API라고 이해하면 될지 사실 이해를 하자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오픈 API 그리고 폐쇄형 API라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 퍼블릭과 네. 프라이빗 용도의 어떤 API가 되겠죠. 네. 근데 앞서 그림에서도 보셨지만 외부를 위한 오픈 API 거기에 대한 어떤 조건은 결국 인증과 인가 이런 그렇죠. 부분이 가장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면 내부에 있는 API 즉 서로 다른 비즈니스와 비즈니스 혹은 서로 다른 팀 간의 네. 내부 조직의 팀 간의 API를 거친다라고 하면 서로 관계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서로의 시스템을 얼마나 많이 호출했는지에 대해서 뭐 팀 A가 네. 팀 B에게 너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호출을 했어 라는 어떤 내부적인 통계도 볼 수 있을 거고 폐쇄형 API이기 때문에 결국 내부에 어떤 서비스 메시로 되어 있는 혹은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들이 생겼을 때 이것들을 좀 쉽게 붙일 수 있는 그런 용도로서의 어떤 API 매니지먼트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릴까요? API의 하위 호환을 위해 신규 API 설계 시 사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레드앱만의 노하우 같은 게 있는지 공유해 주시죠. 네, 아까 이제 개발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네. API를 개발하는 방법론 중에 이제 가장 두드러지는 방법론은 버저닝을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되게 유명한 페이스북이라는 기업도 자신의 API를 공개할 때 버전 1, 버전 2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 API V1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죠. 그렇게 네. 됐을 때 기존에 있는 API를 유지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어떤 새로운 룰이 적용된 API가 나왔다라고 네. 하면 새로운 버전의 API 링크를 공개하고 개발자들이 접근하게 하는 보통 이런 방식들이 되게 일반화되어 있는 네. 방식이긴 하죠. 근데 이제 레드앱만의 노하우라고 물으셨으니까 예. 이건 약간 제품적인 특성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API 매니지먼트 안에는 이제 버전을 마이그레이션 하는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이제 특정 기능이 수행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즉 API 명세가 있는데 새로운 버전의 API가 이제 활성화되면 이것을 이제 그레이스풀 형태로, 즉 기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요청은 처리하면서 신규 서비스, 즉 신규 요청만 새로운 버전의 네. API로 전환해주는 이런 마이그레이션 되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게 이제 API 매니지먼트 안에 네. 있는 어떤 기능이라고. 아까 안 설명해 주신 새로운 따끈따끈한 네, 기능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신규 API 설계 시에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그 뭐 API 자체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계이겠죠. 네. 왜냐하면 이게 임플레멘테이션 비즈니스 로직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인터페이스 하는 부분이 바뀌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인터페이스가 바뀜으로써 같은 서비스 용도지만 동시에 서비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들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최초의 모든 경우의 수를 보고 설계를
잘해놓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네.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잘해도 비즈니스는 변화하고 네. 상황도 변화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 때문에 API 매니지먼트 솔루션은 그렇게 동시에 다양한 버전의 API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세 번째 질문 드릴까요? 여기도 관리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오픈 API가 시간이 지나면 많아지고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 등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지금 우리가 계속 설명해 드린 거 아니었나요? API 매니지먼트. 네,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요약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서비스하는 서비스 엔드포인트도 점점 많아질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는 아마 사라지는 것들도 있을 있죠. 거고요. 예, 새로 나오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근데 결국 이런 부분은 어떤 모니터링이나 통계 같은 그런 기능들이 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API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솔루션은 그 이름답게 API 매니지먼트도 그런 통계나 어떤 수집된 데이터를 또 API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API 매니지먼트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API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들에 대한 통계를 내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API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구분하셔서 뭔가 통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말 질문. 그대로 API 매니지먼트 솔루션 자체가 네. 저것을 위한 위해서 솔루션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냥 만들어진 API들을 P2P 방식으로 이렇게 붙인다면 아까 그림에도 보셨다시피 이렇게 앞단에 2개만 있고 뒤에 3개만 있었는데도 손이 엄청 복잡하죠. 많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단순화시켜주는 진입점 역할을 해주면서 그 전체 API들을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사용 빈도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관리의 목적도 API 매니지먼트의 솔루션의 목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릴까요? 저희 회사가 레거시 애플리케이션들은 아직 API 기능을 제공하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기업들 많을 것 같은데요. 기존 애플리케이션에 API 기능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REST API를 만들 수 있게 쉽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그런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은 요즘 나온 최신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기존의 레거시 애플리케이션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C로 만들어져 있는 뭐 TP 모니터 같은 것도 예를 들 수 있고요. 또 좀 더 극한적인 예를 들면 메인프레임 같은 이런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시스템들은 결국은 API로 변환하기 위한 솔루션이 필요해요. 네. API화 시켜주는. 해주는. 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사례에서 있던 레드의 퓨즈라고 하는 솔루션입니다. 네. 이 퓨즈를 네덜란드 통해서- 공항에서 썼던. 네네. 네. 이 퓨즈 솔루션을 통해서 백엔드에 어떤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이 있다 하더라도 REST API 형태로 변환을 시키고 네. 그것들을 손쉽게 API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경유해서 관리하면서 바깥으로 다른 뭐 파트너나 소비자한테 제공해드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 기존의 이제 레거시 애플리케이션도 다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다음 질문 드릴까요? 개발자 포털 명세를 확인해 보면 API 사용에 대한 샘플도 포함되어 있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네, 개발자 포탈은 사실 이제 기존에 개발자분들께서 API에 대한 명세를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쉽게 이제 개발자 포탈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임포트를 시키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개발자들은 그 포탈에 붙어서 API에 대한 명세가 나오고요. 그거를 자신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붙이는 그게 아니라 그 포털 사이트 안에서 직접 테스트를 하고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런 걸 제공하는 게 실제 개발자 포털의 포털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거기 가서 내가 이 API를 이용할 때 거기서 다 해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미리 네. 테스트해보고 자신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을 한 후에 실제 자기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하는. 네,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는 API를 쓰는 게 되게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더 쉽게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질문 볼까요? 서비스 메쉬에서는 API 매니지먼트와 같은 접근 관리 요청 제한 및 분석 리포트 기능을 제공하나요? 사실 서비스 메시라고 하는 것도 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렇겠죠. API 매니지먼트도 이제 특정 솔루션을 지칭하는 단어는 사실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서비스 메시 예를 들면 뭐 넷플릭스 OSS라고 하는 그런 라이브러리 기반의
서비스 메시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쿠버네티스 그리고 네. 오픈시프트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이스티오라고 하는 서비스 메시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이스티오 같은 서비스 메시 기능을 활용하시면 그 내부에 이제 그런 트레이싱과 관련된, 그러니까 어떤 요청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산되어 있는 환경 안에서도 뭔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트레이싱, 즉 어떤 서비스들에 옮겨 다니고 어디서 뭔가 장애 포인트가 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기능들을 수행하는 게 이제 제공이 같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뭐 트래픽에 대한 제어라든지 예를 들면 버전 1, 2, 3이라고 하는 똑같은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면 이 1, 2, 3 쪽으로 뭐 어떤 식으로 몇 %를 주면서 이렇게 트래픽을 제어할 건지 뭐 이런 기능들도 서비스 메시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한 분석을 위한, 분석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모니터링에 가까운 기능이고요. 어떤 서비스들이 어떤 서비스를 호출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기능들, 이런 것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증에 대한, 접근 관리에 대한 기능은 사실 서비스 메시 기능의 핵심 기능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내부에 있는 서비스를 그냥 연결시켜주고 그것들 간에 호출되는 관계를 한눈에 보기 위한, 왜냐하면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다 보면 너무 잘게 쪼개지는 서비스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것들과 연결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한눈에 보기 위한 게 서비스 메시 기능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예요. 네. 그게 목적이지 사실 외부부터 들어오는 인증에 대한 제어 뭐 이런 것들은 그 사실은 인증을 그 조그만 것까지 다 하다 보면 너무 부하가 걸릴 네,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그래서 네. 그거는 보통 이제 API 게이트웨이나 매니지먼트 솔루션으로 이제 하고 네. 그 내부에 들어와서 그 내부의 연결들을 한눈에 보기 위한 용도로 이 서비스 메시 기능을 사용한다고 보실 수 있고요. 아까 뭐 잠깐 설명했는데 넷플릭스 OSS 같은 경우하고 요즘 두 가지를 보통 많이 비교를 하세요. 넷플릭스 OSS 같은 서비스 메시 기능하고 네. 그다음에 쿠버네티스 이 진영의 이스티오 같은 네. 이런 서비스 메시 프레임워크를 비교를 하는데 이 두 개의 장단점은 굉장히 극명합니다. 네. 하나는 애플리케이션 내 라이브러리를 넣어야 되는, 개발할 때 소스에 라이브러리를 넣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네. 이스티오 같은 이런 프레임워크는 개발 애플리케이션 내 소스 내에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네. 나중에 혹시라도 더 좋은 서비스 메시 기능이 나오면 바로 바꾸실 수 있는 네. API 애플리케이션 내 로직을 넣으면 기술 이전이 락킹이 되어버리는 네, 그런 상황이 네, 벌어지겠죠. 네. 그런 면에서 한번 서비스 메시 기능은 어떤 걸 쓰실지 고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긴 시간 동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API 활용과 관리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신문 오쇼티브는 다른 주제로 다음번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